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1월 21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 도중 붙잡힌 여성들이 구치소와 유치장 등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CNN은 이란 반정부 시위 참가자와 인권단체, 병원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11명 이상이 구치소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13세에서 14세 소녀들뿐만 아니라 17세 소년도 시위 도중 체포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이란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개량형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농도 60%의 농축 우라늄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 내 미신고 핵물질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농축 수준을 높인 것이라고 이란 원자력청은 밝혔습니다. 포르도 농축시설은 핵합 이상 우라늄 농축이 금지된 시설이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1월 23일 예루살렘 동북부 라모트의 버스 정류장과 인근 교차로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첫 번째 폭발은 가방으로 위장한 폭탄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청장은 이런 유형의 공격은 몇 년간 본 적이 없다며 용의자를 쫓는 한편 다른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서안지구 제닌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이스라엘 소년의 시신이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다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2일 아침 서안지구 제닌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17살의 티란 페로는 제닌 소재 병원에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 시신은 팔레스타인 괴한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 범죄자의 석방이나 이스라엘에 억류됐다 사망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시신을 페로의 시신과 맞바꾸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예루살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이번 폭탄 테러 사건이 팔레스타인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사건 말고도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폭탄 테러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테러가 일어난 것은 아무래도 지난 11월 1일 이스라엘 총선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와 독실한 시오니즘 당이 집권하는 것과 아무래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마지막 용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지금 내각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각끼리 이제 의석수에 비례해서 이제 장관직을 이제 딜하고 있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벤그리오버가 신설되는 가칭 국가안전부를 지금 새로 만든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국가경찰이랑 국경경찰을 통괄하는 서안지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크랙다운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그런 조치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이렇게 테러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스라엘 국적자 소유의 유조선이 이란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미국이 중동에서의 해상 및 공중 통합 방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영내에서 미국의 주도로 2023년까지 100척의 무인 함정을 이 에너지 수송로에 투입하고 무인 항공 및 해상 드론을 활용해 해공군 합동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20일 미국을 방문한 아비브 코아비 IDF 참모총장은 미국 측의 이란에 대응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작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 보좌관은 이란 핵 위협은 이란 핵 합의 복원으로 가능하다며 두 국가해법을 통해서만 영내 긴장 완화와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국적자 소유의 유조선을 향해서 이 드론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한 것이고 또 그 유조선의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난 15일 날 이제 42,000톤의 기름을 싣고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오만 해역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으나 선원은 전원 안전하고 부상자나 기름출에 따른 환경 오염은 없다고 하고요. 선체에 약간 손상은 있지만 화물 유출이나 침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드론 공격이 이란이 했다라는 근거는 무엇이고 또 왜 이란이 이스라엘 유조선을 이렇게 공격한 걸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미 함대가 이제 파괴된 이제 드론 잔해를 조사를 해본 결과 이란산 셰드 136이라는 기종이 발견됐어요. 포렌식 딱 해보니까 잔해 수거해서. 그러니까 오만해랑 페르시아만 해도 그렇지만 이게 세계
원유 수송로의 핵심 루트이다 보니까 이곳은 항상 이제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미 오함대 해군도 이란 해군력과 맞서서 거기서 다양한 이제 무인 함정을 이제 했기 때문에 서로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란 외무장관 성명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 무인 함정을 다수 파견해 이를 견제 차원에서 이란이 드론 공격을 자행한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쪽 주장은. 그럼 이스라엘 유조선을 공격했느냐? 이게 이스라엘 그 국적자인데 이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 소유주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선박의 소유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적 타국가 유조선은 아무래도 외교적 문제를 자기할 수 있으니까 가장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들 입장에서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 국적자 소유의 유조선을 공격을 했는데 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발끈하고 나서고 있으며 또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백악관 NSC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내 이제 공무 라인이 있고 또 국방부에서 나온 관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약간 뭐 노선 충돌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방부 관리 쪽 라인 이제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들은 지속적으로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군 사령부의 그 어떤 전력 강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에너지 수송로이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이 굉장히 유충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방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2023년까지 100척의 무인 함정과 무인기 드론을 통해서 해상 공중 통합 방어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해요. 주변국들하고 같이. 그걸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죠. 원래 그 이스라엘의 방위군 IDF의 참모총장인 코하비가 원래 미국을 방문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그 드론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코하비 IDF 참모총장이 미국에 가서 이란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제 공격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런 그 선제 공격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20일 이제 5일 일정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참모총장이 코하비 참모총장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미 안보 수뇌부 이제 마일리 미 합참의장, 국방부 합참의장, 그 다음에 번스 CIA 국장, 그 다음에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을 다 이제 공식 회동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밝혔냐면 이란 위협이 임계치를 넘었다. 그래서 양국의 공동작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 강조를 했는데 미국의 기존의 입장은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설리반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존의 핵합의 복원을 협상을 통해서 그 JCPOA 합의안을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이국가 해법을 통해서 영내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박은 토킹 포인트만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선제 공격하자는 것은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단지 이제 그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이게 아마 그 코하비 참모총장의 주장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이전 정부 라피드 정권과 이제 다르게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로 이제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그 새로운 그 입장 이런 것들을 미국에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신임 내각은 이제 선제 타격에 이제 무게 중심을 찍고 있는데 코하비 참모총장은 임기가 올해가 요번이 마지막이에요. 아, 이 코하비는 그 전 정부의 그 내각이군요. 예, 그래서 임기가 올해 말까지라 네트냐후의 의중을 반영한 건지는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근데 코하비 참모총장 자체도 이제 네트냐후와 같은 이제 선제 타격 강경파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내에는 이제 유아파 강경파가 있는데 선제 타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현 코하비 총장인데 신임 내각의 입장은 선제 타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란도 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정부가 이렇게 그 선제 타격을 부르짖는 그런 강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것과 지금 이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금 정권이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드론 공격을 하는지. 자, 이번에 또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해 볼 두 번째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화학 탄두를 탑재한 수백 기의 미사일을 적재하고 있다고 한 사우디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탄두의 화학 성분을 주입하는 공정에 북한 화학무기 전문가가 동원됐고 전 과정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편 지난 11월 23일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군의 폭탄 공격에 의해 이란 혁명 수비대의 간부 1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아라사드 정권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란군의 주둔지와 무기고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언론 매체가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근처에 화학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수백 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어떤 화학 무기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화학탄두를 탑재한 110기의 파즈르 미사일, 이게 이제 사정거리가 68에서 75km고요. 그다음에 300기의 이제 파테 미사일이 적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거리가 300km 정도 됩니다. 총 410기의 화학무기 미사일을 지금 적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410기의 화학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이 그 기술을 그 북한의 전문가가 와서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사우디 매체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란 그 IRGC 혁명수비대의 지휘 아래 그 시리아 마샤프 지역에 소재한 시리아 과학연구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장소에서 이제 북한 화학무기 전문가에 의해서 이제 성능 계량을 이루었죠. 이제 탄두의 화학물질을 주입했죠. 북한 전문가가 이제 개입이 됐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서. 이런 것만 봐도 그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기도 한데 이게 좀 큰 틀에서 보면 이른바 이제 대량 살상 무기라고 그러죠. WMD에 사용되는 이제 화학물질 등 재료들을 전략물자로 분류해서 이를 취급하는 전문가들은 일반 서방 혹은 자유지정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의 적산국 혹은 제재 대상 국가들은 그들만의 전략물자를 유통하는 암시장과 인력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이른바 과거에 들었던 그 로그 스테이트, 깡패국가, 불량국가들만의 그 별도의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마치 이제 이베이나 아마존처럼요. 그런데 이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그동안 활동을 했냐면,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기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이 기술과 자본을 대면은 그걸 이제 현지에서 개발해서 그걸 이제 시리아나 이제 중동으로 이제 퍼뜨리는 이제 그런 하청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요번에 이제 이란이 이제 미국 몰래 이제 제재가 구멍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원유 수출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이제 수익을 이제 북한 기술자를 이용해서 이제 무기 성능 개량에 많이 쓰인다고 지금 그 활동이 자꾸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 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공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간부가 숨진 그 뉴스가 나왔어요. 이란이 이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에다 이렇게 화학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배치한 게 이스라엘의 그런 공격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뭐 기존에 이제 공습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제거당한 그 대령은 IRGC 혁명수비대 우주항공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ID 급조 폭발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겟팅해서 터트린 거죠. 이제 드론이나 이런 공습이 아니라 이제 잠입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이거는 모사드의 공작이 아닐까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량 살상 무기 중에 핵심 요소들이 하나 중에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략 물자들도 있지만 발사체가 또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을 이제 타겟팅해서 이제 사살했다라는 거는 IRGC의 이런 행동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거하겠다고 이제 천명한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그 시리아하고 레바논 국경에 배치된 화학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이 한 410기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정거리가 68에서 75km 정도 되는 게 110기 정도. 거기서 날아오면 거의 이제 그 텔아비브하고 그 이 갈릴리 쪽으로 떨어질 것 같고, 또 사정거리가 300km 정도 되는 거는 뭐 거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남부 지역까지 거의 다 포함할 정도로 날아오기만 하면은 화학 무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만간 이스라엘은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공격했던 것처럼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에 있는 그 미사일 기지를 향해서 또 공격할 수도 있겠네요. 선제 공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번 그 사우디 그 보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병창 루트 폭파에 관한 기사는 많이 나왔는데 요번 게 특이 사항이 뭐냐면 단순 로켓이나 드론 재래식 전력이 아니라 화학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IDF의 공습의 작전 범위가 넓어지겠죠. 레바논을 포함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업그레이드 되냐 안 되냐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레바논 내에서 이제 그 해외 정보기 아닌 모사드의 이제 본격적인 해외 파괴 공작이 자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미사일도 아니고 이게 화학무기가 실려 있다니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 유조선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화학무기 미사일을 배치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란을 향해서 선제 공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고, 지금 중동 전선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죠. 예, 지금 이제 이미
팔 시위는 약간 당겨진 것 같고 계속 에스컬레이션 일관도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좀 합의가 되고 좀 조용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다. 참 걱정입니다. 오늘 또 분석해볼 세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계 산악민족 쿠르드족이 튀르키예와 이란의 무차별 폭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쿠르드족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지역 일대를 공격해 89개 목표물을 타격했는데요. 5차례에 걸친 튀르키예군의 공습으로 인해 민간인 11명이 사망하고 병원과 발전소, 곡물 저장소가 파괴됐습니다. 한편 이란도 국내 반정부 운동을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종족 갈등으로 치환하면서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근거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이란이 지금 쿠르드족을 향해서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공격은 아무래도 지난 11월 13일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그 폭탄 테러의 범인으로 쿠르드족을 지목하고 그래서 아마 보복 차원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튀르키예와 이란이 그 쿠르드족을 향해서 얼마나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고 쿠르드족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이제 시리아 북부 도시인 코바니 지역에 집중 폭격을 하는데요. 쿠르드족이 이제 기거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요, 시리아 북서부 탈 리파트에서 이라크 북부 칸딜 산맥까지 이르는 지역에, 그러니까 중동 치면 약간 북동부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기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부 다 이제 미사일 폭격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죠. 그래서 이제 전투기를 동원한 시리아 및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마을에 폭격에서 180명의 쿠르드 반군들을 제거했고요. 현재 24일 기준까지만 하더라도 쿠르드 무장 세력 관련 목표물 471개를 타격했고요. 254명을 이제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리고 대규모 공습의 물량도 물량이지만 튀르키예는 지금 이제 지상군 투입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현지 매체를 보면. 무장 시설만 파괴한 게 아니라 민간인 시설, 병원, 발전소, 곡물 저장소까지 이제 파괴시켰다고 하고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피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 군인을 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쿠르드족이 그 튀르키예를 향해서 이렇게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게 이번만이 아니라 사실 최근 들어서도 여러 번 있었는데 쿠르드족이 이렇게 튀르키예를 향해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그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포함시키지 말고 우리를 분리 독립시켜달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당사자들은 이번 테러 배후를 부인하면서 민간인 대상으로 공격을 벌이지 않았다고 이제 항변을 했는데 분리 독립이 핵심 목표인 것 같습니다. 쿠르드족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이란과 이라크 이렇게 4개 나라에 맞붙는 그 국경 꼭지점에 이렇게 모여 살고 있다 보니까 4개 나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참 처참하고 불쌍한 그런 상황인데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테러 사건 때문에 보복 차원에서 그런다지만 이란이 그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죠. 공식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에 따르면 쿠르드 조직이 이제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민저항 운동을 뭐 희석화시키는 차원도 있고 실제로 또 그런 공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병존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반란에 대한 진압 명분을 내세워서 이라크 북부를 공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쿠르드족이 개입한 것도 있고 내부죠. 왜냐하면 이라크 지역에서도 쿠르드족이 상당 부분 거주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리 독립을 외치고 있다. 고로 이란은 그 제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르드족하고 미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2013년도 당시에 그 시리아와 뭐 이라크 이쪽 지역에서 창궐한 IS 때문에 뭐 여러 나라들이 좀 굉장히 골치 아프고 그럴 때 쿠르드족이 굉장히 용맹해서 미국이나 연합군보다도 훨씬 더 IS를 상대로 싸움을 잘할 것 같아서 사실은 미국과 연합군이 쿠르드족한테 좀 이 IS를 격퇴하는 데 도와달라고 해서 이 쿠르드족이 미국의 요청을 받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면은 독립시켜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IS와 맞서 싸워서 마침내 결국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2017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IS 세력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 쿠르드족 독립에 좀 관심을 갖고 좀 힘 좀 써줘야 되는데 그때 신경을 안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또 이 쿠르드족에 대한 입장은 또 바뀐 것도 전혀 없죠. 공식적으로 이번 터키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자제 요청만 했을 뿐입니다. 미국은 쿠르드족에 대한 전비 군수 물자랑 이제 약간 인도적 지원, 뭐 병원 이런 거나 지어주고 국가 수립에 대한 약속은 공식적으로 안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정치의 냉정한 면인데 쿠르드족 국가를 수립하는 순간 중동의 지정학은 또 새로운 불안정 상태에서 이제 완전 카오스 상태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의 또 다른 그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국경을 다 통과하는 지역에 또 다른 국가 생기면 거의 더 지금보다 더 이제 바라트한 상황으로 가죠. 팔레스타인 주민보다 쿠르드족이 더 기구한 운명인 것 같아요. 보면은 팔레스타인은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평화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지만 쿠르드족은 나름 용병 노릇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니까 우리 국가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국제정치적 그 지오폴리틱스 현상으로서 봐서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면은 더 난장판이 되니까 미국은 그냥 군수 지원과 그냥 병원 이런 걸로 지원해주고 그냥 입 딱 닦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쿠르드족 입장에서도 분리 독립을 요구는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게 되면 국토의 20%를 떼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도 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튀르키예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또 미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렇게 사방에서 집중타를 맞고 또 국제사회는 뭐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지난번에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처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테러 사건들이 또 안 일어난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당분간 이 쿠르드족 문제가 이 중동 그 판세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는 같아요. 예, 근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쿠르드족이 견제하고 있던 IS 계열 혹은 테러 세력 혹은 그러니까 이른바 대리 세력, non-state actor들이 이제 준동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IS가 다시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견제하고 있던 게 누르고 있던 게 쿠르드족 뭐 이름은 다르지만 PDF 뭐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빠지면서 다시 또 준동할 수가 있죠. 다시 나온다기보다는 새로운 형태, 이름만 바꿔가서 또 뭐 단체 만드는 건 시금죽먹기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좀 큰 픽처로 보자면 이른바 시아파 대리 세력이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이제 무슬림 형제 계열의 그 대리 세력인데 이들하고 대립할 수 있는 또 수니파 계열의 대리 세력이 있죠. 뭐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ISIS의 전신이 알카에다 아닙니까? 9.11 일으킨. 근데 그 알카에다는 수니파 계열의 대리 세력이죠. 사우디가 이걸 후원한 전력이 있어요. 알카에다를. 사우디라고 천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랑 이제 관계가 좋았다 뿐이지 그들도 선한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미국과 관계가 틀어진 마당에 사우디 순위파 계열의 대리석을 또 키울 수도 있어요. 뭐 이름이 뭐가 됐건 간에 대립시키려면은. 그러면 이라크 역시 다수가 순위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란 영향력 안에 놓여 있는데 순위파가 다수를 통해서 또 봉기해서 또 이라크 정세가 또 난장판만 될 수도 있고 그럼 또 시리아도 불안정해지겠죠. 그 여파가 계속 이제 연쇄 여파가 일어납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요번에 물론 국민 저항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쿠르드족도 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굉장히 기존 뭐 이란 시아파 구도보다 더 복잡하게 퍼져나올 수 있고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하고 다 쿠르드족하고 대립을 세계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쿠르드족은 미국의 대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요번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미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요? 분립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미국이 개입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미국 명령만 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너무 친미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적당히 뭐 현지 플레이어들하고 합의를 해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국가 독립만 계속 외치는 거야. 미국 안 해줘요, 이거.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러시아조차도 쿠르드족한테 야, 적당히 야합해라. 너네 열심히 싸운 거 알고 공로 인정할 테니까 쿠르드족에 대한 여론이 좋아요. 나름. 그 현지에서 보면. 러시아도 어떻게 좀 얘네들 안정화시킬 걸 공략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각에서는 이건 뭐
공식 보도는 아니지만 여러 문헌들을 들여다보면은 요번 테러를 미국이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크루족이 미국의 명령 없이 안 움직여요. 거의 그래서 대리세력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진실에 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한 팀이 되고 크루족 미국 대리세력 붙으면 여기 누가 또 끼느냐면 러시아, 중국이 또 끼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중동 전세가 또 다른 또 긴장 구도가 나고 잘하면 어떻게 될 귀결될지 모르겠으나 중동의 북동부 지역은 또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이걸 미국이 중동에서 빠지는 하나의 전초전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더 진짜 긴장이 고조되는 쪽으로 봐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이건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안 끼어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싸움에는. 이스탄불 폭탄 테러 사건이 미국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한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는 이제 추론입니다. 추론의 추론인데 크루즈족의 행태 자체가 독자적으로 못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그 지원 없이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식 성명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콘돌렌스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하니까 안 받아줬잖아요. 그냥 쌩 까버렸거든요. 보통 외교적 의뢰를 받아주냐. 그러고선 요번에 공격 강도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전투기 가서 폭격 몇 개 하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지상전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격 내용도 어마무시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북부 전체를 그냥 날려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한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시리아 안에는 미국의 전략 기지들이 있어요. 그 전략 기지와 또 그 에너지 인프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터키랑 이제 미국이 나토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되게 꼬이는 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트르키예 남쪽 지역에 미국의 이 미사일 기지, 핵미사일 기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이 트르키예한테 좀 싫은 소리 하거나 또 트르키예 마음에 안 들면은 미국 보러 나가라. 이런 얘기 들을까봐 좀 미국 입장에서도 몸을 많이 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알카에다 막 IS 이런 얘기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